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태선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역사입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란 기록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카가 주장을 했죠. 그것도 맞습니다.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게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 본질이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동물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의미한 역사는 문명사에 해당됩니다. 문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동물에겐 문명이 없죠. 왜냐하면은 먹고 살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류에게는 문명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여가가 있을 때 우리는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라는 거는 사실 여가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그 여가는 거래를 요구하죠. 남는 거는 팔고 혹은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계사는 기본적으로는 화폐사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또 금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천일우 교수가 쭉 훑었는데요. 물론 뭐 선사시대부터 훑은 건 아니고 중세시대부터 보긴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책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의 금태한 정지입니다. 닉슨이 1971년도에 했죠.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중세 전쟁도 돈이 문제였다. 대공황은 뭐 때문에 시작했고 이것도 전쟁과 관련되죠. 1차 대전.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소련을 몰락시키고 이스라엘 을 지원해 가지고 다시 오일 쇼크가 발생하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최근 것이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한국에도 IMF 외환위기가 났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두꺼운데요. 그중에 제가 한 4가지 정도, 5가지인가요? 그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자, 왜 금태한 정지가 중요할까요? 이건 그래프를 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갑자기 꺾어지는 선이 있죠. 그게 바로 금태한 정지 선언입니다.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됐어요. 그전에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죠. 왜냐하면 은행에 금을 넣어놓은 만큼만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금태한 정지한 다음부터는 그거는 정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인플레이션을 물론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일상화하는 게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좋습니다. 이게 간접조세에 해당되거든요. 밑에도 나오죠. 권력자의 민중 수탈 단계는 처음에 세금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처벌, 그러니까 돈에서 물리적인 처벌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사람들이 못 느껴요. 마치 어, 개구리 점 온도를 조금씩 높으면은 모르고 삶아지죠.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변온동물인 경우는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부는 어, 한 2, 3% 정도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우리 한국은행도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지금 한 70억인가요? 조만간 80억이 넘겠죠. 그리고 화폐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늘고 화폐는 그보다 더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백년 전쟁이 최초로 나오는데 백년 전쟁이 발생한 명분은
왕위 계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원래는 프랑스에서 뭐 영국도 그랬죠. 여왕이 발상하기 전에는 남자들만 왕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신라도 마지막에는 여왕이 되죠. 남자들이 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 왕도 그때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프랑스 공주죠. 영국 왕한테 갔는데 동생은 아들 없이 죽으면서 사촌한테 왕위를 넘기라고 그랬죠. 그때 스페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나가 프랑스 왕비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프랑스 공주였는데 영국 왕비죠. 지금은 자기 아들을 왕위로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백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는 당시 영국은 뭐죠? 모직 양털을 플랑드르 지방에 수출을 해서 그쪽을 실리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왕이면서 동시에 또 프랑스의 노르망디나 이런 쪽에 공작으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프랑스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은 별로 직영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프랑스 전체는 국력은 당시 영국보다 컸고 그래서 그걸 뺏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실리 때문에 사실은 발생했고요. 모든 싸움이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존은 화폐로 포함되는 어떤 자원을 약탈하는 서로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당시 국력은 컸지만 프랑스가 완전히 쫄딱 망하기 직전에 가요. 그 이유는 그 태플 기사단을 해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태플 기사단이 왜 생겼냐면은 십자군 전쟁이 1차 전쟁 시작한 게 11세기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되나 뭐 정복을 해야 됐다고 그러나 아니면 어쨌든 그쪽을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지중해를 넘든지 아니면 육로로 뺑 돌아서 가든지 어떤 경우든 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항구에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다른 쪽 중동 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뺏기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생긴 게 템플 기사단이었어요. 템플 기사단은 어, 전쟁에서도 뭐 기사로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종의 수표를 발행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가면 중간에 뺏기거나 잃거나 뭐 여러 가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템플 기사단 프랑스 지점에 돈을 주고 수표를 받아서 예루살렘 지점에서 그만큼의 돈을 받아서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뭐 지점에서 조금씩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강도를 막을 수가 있죠. 뭐 덮쳐봐야 나올 게 별로 없으면 공격도 안 할 거고 뭐 공격을 당해도 조금만 고생하면 되니까요. 조금 뺏기니까. 그랬는데 그 템플 기사단을 해체를 했어요. 왜 해체를 했냐면 프랑스 왕이 그 템플 기사단이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다국적 은행 정도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돈을 많이 빌렸어요. 전쟁 때는 그때는 민간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걸 갚기 싫으니까 그거를 해체를 한 겁니다. 당시 인척이었던 교황한테 얘기를 해서 뭐 이단이다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군이 공격했을 때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한 잔달크가 나와서 프랑스를 지키게 되죠. 당시 프랑스가 초기에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전이 있었어요.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있었거든요. 그 일부 파가 영국에 도와줬기 때문에 영국이 승승장구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 친일 장관들이 한일 합방에 찬성을 했죠.
지금도 그건 역사는 되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처음 나오는 백년 전쟁 얘기고요. 다음에 인제 영국이 어떻게 해상권을 장악했는지가 나옵니다. 원래 해상권은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세금보다는 채권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도 돈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영국이 차용증을 모두 사들입니다. 엘리바베스 여왕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여왕이 생겼던 것처럼 영국도 남자 왕자가 없다 보니까 여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거는 1 세고요. 지금은 2 세죠. 차용증을 모두 모아 가지고 일시에 환급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무력 함대를 3분의 1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은 원래 당시 함대가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 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분이 있었다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사실 위치를 잘 잡아서 하는 거고요. 영국하고 스페인처럼 뭐랄까 이 좀 전방위적인 전쟁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죠. 어쨌든 무적 함대를 3분의 1로 줄이고 성공적으로 금융 공격으로 그리고 이거를 파괴시켜서 해상권을 잡고 1차 세계 대전까지 최강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차 대전이 발생하죠. 1차 대전도 뭐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밥그릇 싸움이었고요. 1차 대전에서 이겼을 때 프랑스는 독일 패전국이죠. 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못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배상금 요구 안 한 대신에 대신 독일이 갖고 있는 선박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말은 좋죠. 예, 또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아주 실리적이었던 이유는 돈도 받았고 명분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 전쟁이 발생하면. 그래서 돈보다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로는 번영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플로리다 부동산이 폭등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미국에서 따뜻한 곳이거든요. 6 배까지 폭등을 했다고 그래요. 주식도 당연히 폭등을 했죠. 그런데 플로리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그때 경제장관이 "펀더멘털은 뭐 좋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식 시장도 그랬어요.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수요가 인제 양극화가 되면서 수요가 줄어서 재고가 늘고 있었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버블 IT 버블 뭐 요즘 많이 있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우려는 있어서 긴축 통화를 시작했고 당시는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통화를 줄이면 금리가 당연히 오르고 금리 오르면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주식이 더 높은데 채권을 사지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주식을 주가가 그래서 폭락을 했고 지금처럼 그때도 어 뭐라 그러죠? 시스템 트레이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레버리지를 걸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50%고 50%를 빌려서 했다. 그런데 주가가 뭐 10% 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 20%의 돈을 더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이 돼 버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업률이 2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 결과는 전쟁이죠.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은 파괴가 되고 생산하던 사람들이 군대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이 대공황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에너지 원인 어 뭐죠? 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90불, 유가가 90불이면 어 균형 재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조금 보시면 러시아가 100불이 넘어야 되죠. 자, 러시아를 공격한 방법은 영국이 스페인을 공격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해요.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은 파산을 유도하면 됩니다. 파산하게 하려면 덜 벌게 하고, 그러니까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면 되는데, 시작한 거는 스타워즈였어요.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스타워즈를 한다고 막 떠버려 놔서 실제로 미국은 투자 안 했어요. 소련이 엄청나게 군비를 쓰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꼬드겨요.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은 서로 악어와 악어의 관계죠. 뭐 어떤 대가를 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를 하락하게 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유가는 떨어집니다. 증산을 하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90불까지 떨어뜨려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문제 없지만 러시아는 문제가 생기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단기간은 괜찮지만 러시아는 아주 심각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소련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미국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치, 경제, 일단 경제는 장악하고 있고 정치도 기부금을 통해서 장악을 한 거죠. 간접적으로. 직접 전면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한판 깨지고 난 다음에는 중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원유가를 3배로 인상했어요. 원유가가 오르면 유가는 10배가 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이게 1차, 2차에 대해서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이 또 러시아 꼴이 나죠. 베트남전에 끌려 들어가서 끌려 들어간 게 아니죠. 뭐 세계 경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건 역사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베트남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도 금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97년도에 IMF로 문제가 생겼고 외환이 거의 더블로 올라갔죠.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92년도에 발생했죠. 이런 것이. 그 이유는 미국이 너무 커지니까 유럽도 그냥 각계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경제연합을 결성하죠. 유러피언 유니언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준고정 환율을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점이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됐어요. 영국은 반대로 불경기이면 금리를 인하해야 돈이 돌면서 이제 경기를 살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둘이 다른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고정 환율 때문에 영국 파운드는 고평가가 되고 독일 마르크는 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소로스가 파운드는 투매를 하고 마르크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증시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정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맞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이기겠지만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정부가 시장에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소로스는 파운드를 공격해서 결국 폭락을 일으키고 10억 달러를, 그러니까 1조가 넘는 돈이죠, 을 얻어서 조기 은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90년대 말에 태국에서 또 발생하죠. 태국도 당시 경제 성장이 많이 됐어요. 경제 성장이 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단기 고리 외채가 50%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생산적인데 예를 들어서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수출 쪽에 투입이 됐다면 괜찮았는데
수출보다는 부동산이 더 수익률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안정성도 높고. 그래서 부동산에 유입이 돼서 결국은 이것도 시장이 결정을 하죠. 부동산 공급이 늘다 보니까 수요보다 많이 공실률이 증가하고, 공실률이 증가하면은 대출 부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고, 이 은행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고리회차가 50%라고 그랬죠. 한국도 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바보같이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준 겁니다. 미스매칭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변국에 전부 전파가 됩니다. 한국이 그냥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버는 게 더 많다, 자산도 많다. 하지만 부실 자산이 많았고, 이 버는 것도 어, 외환 때문에 많이 취약화됐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융 세계사라는 거는 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게 우리가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만이 생각이 아니고 이병철 회장, 삼성의 창업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은 모르겠고 손자, 지금 삼성그룹의 수장이죠. 이모시기 부회장이죠. 제가 알기로는 서양사학과인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보다 경영학과보다 오히려 사학과가 더 중요하다고,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상세한 내용은 책을 읽거나 친구들하고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장에 맞서지 말라. 시장에 맞서면은 결국 IMF처럼 외환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 외환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직접 전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이겨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스페인 함대, 무적 함대를 이긴 방법이나 미국이 소련을 몰락시킨 방법. 좀 치사하게 보이지만 전쟁이라는 건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치사해도.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 빠질 뻔했네요. 인플레이션, 금태환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사실 한번 인플레이션이 20%까지 막 올라가지고 금리를 엄청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전에 리뷰했던 머니라는 책에서도 어디죠? 그 예일대 기금운용자가 채권에 30%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반은 장기 국채였고 나머지 반은 물가 연동채였죠. 물가 연동채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장기 국채는 디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반반씩으로 갖고 가는데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그분이 투자했던 게 주식 50%, 채권 30%, 그리고 리츠 20%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혹은 여러분이 만약 펀드 운용자라면, 기금 운용자라면 기금 주의 요청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금융세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